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역사는 최태성. 우후. 자, 이제 우리가 오늘 조선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진짜 대단하다. 잘 달리고 있죠? 처음은 늘 두려워요. 저도 사실 이게 참 제가 거의 이거 지금 몇 년째야? 한 20년 넘게 강의를 하고 있는데 늘 그렇더라고요. 맨 처음에 그 첫 강의하기가 그렇게 두려울 수가 없어요. 네. 근데 또 이렇게 자꾸 부딪히다 보면 자신감이 생겨요. 할 수 있겠네. 할 수 있네. 뭐 이런 어떤 자신감. 그런 자신감으로 지금 여러분들도 아마 여기까지 오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여기까지 온 친구들은 이제 완강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왔는데 완강 안 할 리가 없어. 억울하잖아. 여기까지 왔는데. 와우! 좋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드디어 전근대 파트가 끝나는 거고요. 이제 9강만 딱 공부하면 끝! 완강이 되는 거예요. 와, 여러분들이 정말 수험생이라고 하는 것들을 증명해 볼 수 있는, 스스로를 증명해 보이는 그런 귀중한 경험이 되실 겁니다. 자,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말고 부딪힙시다! 자, 여러분, 조선은 성리학의 나라입니다. 유학의 나라잖아요. 유학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15세기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15세기. 15세기 하면 일단 세종 때를 한번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종 때 이 만들어진 윤리서가 하나 있어요. 그 윤리서가 뭐냐면 바로 삼강행실도라는 게 있습니다. 네. 삼강행실도. 라는 건데, 뭐 충신이라든지 연려라든지 효자의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 담아내고 있는 건데, 특히 이제 연려의 이야기는 참 좀 주목됩니다. 이때 어떤 그 남편을 위해서 정말 희생하고 있는 그 연려들의 이야기를 모아놓았어요. 근데 참 놀라운 건 뭐냐면 그 여성을 위해 희생하고 있는 남성들의 이야기는 없다는 거예요. 이것도 정말 시대의 어떤 그 한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시대는 이게 너무 당연했던 거예요. 여성은 남성을 보살피고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내던지면서 지켜야 되는 그런 대상. 하지만 여성은 그런 보호가 전혀 되지 않는 그런 어떤 모습들, 그런 어떤 시대의 어떤 그 모습들을 좀 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쩌면 삼강행실도, 윤리서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 기억해 놓으시면 되고요. 자, 이제 16세기로 한번 와보겠습니다. 16세기 성리학이 아주 많이 발달하는 그런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걸 대표하는 인물들이 바로 이이와 이황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이이보다는 이황을 먼저 갑시다. 이황이 먼저 하는 게 맞겠다. 먼저 선배시니까, 그죠? 그래서 이황, 그 다음에 이이. 이런 순서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이황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그 저서로 유명한 게 있습니다. 그 저서는 뭐가 있냐면요. 바로 성학십도. 이건 뭐냐면, 군주. 아주 좀 성군이 되기 위한 어떤 그런 길, 어떤 갈 수 있는 길, 군주, 아주 뛰어난 군주가 되기 위한 어떤 그런 길, 이런 것들을 지금 밝혀준 그림으로, 이게 그림 도자잖아요. 10개의 어떤 그림을 통해서 그걸 설명하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들인데, 이황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나중에, 이황의 제자들이 임진왜란 때 일본에 많이 끌려가요. 그래서 그들로 인해가지고 일본 성리학이 또 발달하는 그런 계기도 됩니다. 일본 성리학 발달에 또 영향을 미쳤던 그런 인물이기도 하더라. 사실 이황의 학문을 연구하려면 일본에 가라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일본에서는 이황의 학문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하지만 이황이 이제 집권할 때는 언제였냐면 이 훈고와 사림이 그 대결 구도 속에서 여전히 그 훈고의 힘이 아직도 센 그런 상황. 그러니까 이 이황과 이는 사림 쪽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림 쪽인데 이황은 아직까지는 그 야당 쪽인 어떤 그런 모습들. 그런데 결국은 여러분들 아시죠? 훈구가 이제 몰락하고 사림이 정권을 잡는다고 했잖아요. 정권을 잡았을 시점, 그때가 바로 이제 이율곡 시대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집권 나이 된 거죠. 이율곡 그 시대는요. 이율곡의 어떤 저서로는 뭐가 있냐면요. 바로 성학집요라는 게 있습니다. 성학집요. 성인군자가 되기 위한
요약 파이널 뭐 이런 그런 책이 되겠습니다. 이율곡은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어떤 집권 세력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현실 개혁, 이왕이 상당히 어떤 그 형이 상학적인 데 관심이 좀 많았다면 이율곡은 형이 하학적인 것 역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었죠. 왜냐면 집권을 했으니까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현실 개혁에 상당히 현실에 굉장히 개혁적인 그런 모습들을 지금 보이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건 조선 전기는 바로 이러한 성리학이 아주 많이 발달했던 이런 어떤 여러 과정을 통해 가지고 성리학이 굉장히 많이 발달했던 어떤 그런 시기, 이게 바로 조선 전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성리학 전성시대다. 그렇죠? 뭐 성리학이 있어 조선에 세워졌으니까. 그런데 1592, 즉 조선 후기로 오면서 이제 이야기가 달라져요. 자, 왜 그러냐면, 자, 조선 후기 한번 볼게요. 자, 조선 후기. 자, 이 상황, 당시 어떤 그 후기 상황을 보면 일단 여러분들 경제가 굉장히 많이 발달을 합니다. 네, 경제가 많이 발달해서 어떤 그 상품화폐 경제의 발달 이런 것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네, 중요한 건 뭐냐면 돈이야, 돈. 돈이 중요해. 네,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하고 있고요. 그리고 신분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신분제 동요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분제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금 신분제가 지금 위태위태합니다. 지금. 네, 양반수는 증가하고 상미가 노비수는 감소한다. 성리학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자기 분수에 맞게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분제도를 합리화시켜주는 어떤 그런 제도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 신분제가 지금 흔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자, 이런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양반들의 권위는 지금 막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짝퉁 양반들이 막 지금 판치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잖아요. 당연히 이러니까 성리학의 위상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런 성리학으로는 도저히 이 사회를 설명해낼 수가 없어요. 지금 신문제가 지금 무너지고 있는데 뭐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 그죠? 대안이 필요했던 거예요. 자, 바로 이런 어떤 그 상황에 대한 대안. 이런 상황에 대한 대안, 이런 후기의 어떤 이런 상황에 대한 대안이 무엇이었을까? 예, 그 대안 학문들, 대안이 무엇이었을까? 그게 바로 이제 양명학과 실학 이런 것들로 나온다라는 것이죠. 양명학은 명나라에서 유행했던 그런 학문인데요. 이 양명학에서 중요시 여기는 건 뭐냐면 바로 지행합일이라는 거예요. 지행합일. 지행합일은 여러분들 뭘 강조하냐면 실천을 강조합니다. 실천을. 그러니까 성리학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사과가 있어. 그러니까 성리학은 우주의 심성과 인간의 본질을 요구하는, 그러니까 인간의 심성과 우주의 본질을 연구하는 그런 학문인데,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굉장히 철학적이에요. 그러니까 사과가 있어. 그럼 사과를 딱 본 다음에 이 사과의 본질은 무엇인가? 계속 연구하는 거야. 연구하는 거. 근데 이제 이게 양명학자는 뭐냐면 뭐 하는 거냐 지금. 사과의 본질을 알고 싶어? 먹어봐. 먹어보면 그때부터 사과의 본질을 아는 거야. 이걸 쳐다보면 뭘 알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실천이에요. 실천. 그러니까 이 조선 전기의 어떤 이런 어떤 거 너무 철학적인, 뭐 현실과는 좀 너무 떨어져 있는 이런 거 이제 그만하자는 얘기예요. 직접 우리 삶에 도움이 되는 어떤 그런 학문들을 하자는 차원에서 실천을 강조하는 이런 양명학이 또 유행이 되는데요. 이런 양명학을 이끌었던 학파가 있어요. 예, 그 학파가 바로 강화학파가 되겠습니다. 강화학파를 이끌었던 인물은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정제두. 네, 정제두와 같은 인물이 바로 이런 실천 학문을 이끌고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나 뭐니 해도 조선 후기에서 우리가 학문적 성과에서 잊지 말아야 할 건 바로 이 실학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실학은 여러분들 크게 두 세력으로 좀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중농학파와 예, 그 다음에 중상학파 로 좀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자, 중농학파는 뭘 강조하는 거냐면 뭐 어렵지 않아요. 농업이고요. 이건 상업이에요. 딱 느낌 오시죠, 여러분들? 자, 중농학파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서는 지금 자영농 육성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부를 두고 있습니다. 자영농 육성. 자영농 육성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부를 두고 있습니다. 자, 이유는 여러분 알고 있죠? 왜일까요? 지금 조선 후기에 지금 이 모내기법, 이항법이 활성화되면서 5명이 아니라 1명이 한단 말이야. 그 1명은 지금 광자 경영하고 돈 벌고 있단 말이야. 나머지 4명은 지금 토지 떨어져 나왔다는 얘기예요. 토지가 없어.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사회 망한다는 이야기예요.
자영농을 다시 육성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자영농 육성, 그리고 토지가 없으니까 토지를 나눠주자는 얘기죠. 바로 토지 분배에 굉장히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있는 쪽이 바로 이 중농 학파들이다라는 거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먼저 이 중농 학파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유형원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유형원. 자, 이 유형원은요, 어떤 토지 제도를 들고 나왔냐면 균전론을 들고 나와요. 균전론. 자,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네, 말 그대로 균일하게 나눠주자는 얘기예요. 토지를 균일하게 나눠주자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뭐냐면, 여기서의 균일은 뭐냐면, 여기서 균일은 달라. 여기서 균일은 우리의 균일이 아니야. 10개의 떡이 있어. 5명이 있어. 이거 균일하게 나누려고 그래. 그럼 몇 개씩 나눠주면 돼? 2개씩 나눠주면 되잖아요, 이게. 그죠? 그게 우리의 균일이란 말인데, 이 당시 사람들의 균일은 그게 아니야. 바로 균일하게 나눠주는 게 뭐냐면 바로 산농공상에 따라서 산농공상 신분에 따라서 선비는 좀 더 많이 갖고 그 다음은 또 그 다음 이렇게 조금씩 줄여나가는 것이죠. 이게 이 당시 사람들한테는 균등 분배야. 그러니까 시대에 따라 균등이라고 하는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이 당시에는 신분제 사회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죠. 어쨌건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균전론을 하려면 지금 기존에 갖고 있는 양반들의 토지를 어떻게 해야 돼요? 몰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몰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되겠냐고. 혁명이지. 그죠? 이건 불가능해요. 이건 일어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제자 이익이라는 사람이 대안을 들고 와요. 대안. 선생님,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대안이 뭐였냐면 그게 바로 한전론이라는 겁니다. 한전론. 한전론. 말 그대로 토지를 제한시키는 그런 이론인데요. 이건 뭐냐면 바로 영업전을 설정을 합니다. 영업전. 자, 무슨 말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영원히 대를 이어 쭉 내려가는 토지라는 얘기예요. 영업전은 뭐냐면, 자, 토지가 이렇게 있어. 내가 만약에 100평이 있다. 한번 가정해 볼게요. 100평이 있으면 그 중에서 30평은 영업전을 설정하는 거예요. 이 30평은 절대로 팔지도 사지도 못해요. 매매 불가야, 영업전은. 그러니까 이건 대를 이어서 30평만큼은 대를 이어서 쭉 전달될 수 있는 거야. 이건 망하더라도 이 30평은 존재하는 거야. 나머지 70평을 갖고 매매가 이루어지면서 자연스럽게 토지를 좀 분배하는 방식으로 시간을 두고 가자는 이야기예요. 그의 스승께서 이렇게 균전론, 이거 너무 급진적이잖아요. 이거를 좀 천천히 30평이라고 하는 그 제한된 토지를 일단 갖고 나머지 토지를 조금씩 매매하면서 토지를 갖도록 하자라고 하는 게 바로 이 한전론이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익하면 여러분들 유명한 이익의 저서 뭐가 있나요, 여러분들? 이익의 성호사설이 있습니다. 이익의 성호사설. 이익의 성호사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제 문제의 또 정약용 선생님. 너무 시험이 잘 나옵니다, 여러분. 정약용. 자, 이 정약용은 여러분들 뭘 주장했냐면요. 여전론 주장. 이 마을 여자야. 마을요. 마을 토지, 즉 마을이 공동으로 토지를 소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공동으로 노동하는 거야. 노동량에 따라 가지고 생산량을 분배하는 거예요. 이거 조금 위험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요즘 이런 거 들고 나오면 이거 뭐 또 바로 그냥 고소고발 들어갈 것 같은 뭐 그런 느낌 들죠, 여러분들? 굉장히 급진적인 거예요. 정약용 여전론이 바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약용도 좀 이게 좀 현실적으로 좀 어려울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이제 바꿔요. 뭘 주장하냐면 정전제를 들고 나옵니다. 정전제는 뭐냐면 여러분들 그 핸드폰에 보면 샵 버튼 있죠, 샵 버튼. 그 샵 버튼 떠올리시면 돼요. 이렇게 있어가지고 샵 버튼. 그래서 이 가운데를 이제 공동으로 갖는 거예요. 공동 경작을 해. 나머지는 이제 따로 가져. 이렇게 토지를 나온 다음에 다 각자 가져. 여기는 공동 경작해가지고 여기서 나오는 생산물은 이건 세금 내는 거야. 요거는 세금 내는 거. 나머지는 자기를 갖는 거. 이런 정전제를 지금 주장하고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정약용 하면 여러분들 뭐 너무 유명한 저서들 있잖아요.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일표 이서. 세 권 있죠. 대표적인 거. 목민심서, 흠흠신서, 그리고 경세유표. 정말 이 어떤 마을 개혁뿐만 아니라 나라 개혁까지도 담고 있는 정말 대단한 책들을 만들어낸 인물이 바로 이 정약용 선생이다라는 것이죠. 유배를 18년 동안 해요. 정조가 죽은 다음에 유배를 18년 동안 해요. 그 18년 동안 무려 500여 권의 책을 지으면서 역사 앞에 정면으로 섰던
역사를 정면으로 마주 바라봤던 인물이 바로 정약용입니다. 정약용이 왜 이렇게 많이 책을 썼냐면 만약 내가 책을 쓰지 않는다면 나는 죄인, 유배온 죄인으로서 형조에 남아있는 몇 줄짜리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나는 그 기록을 이겨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생각, 나의 주장, 나의 글들을 남김으로 내가 죄인이 아니었다는 걸 내가 역사에 증명하겠다라고 해서 그 많은 책을 쓴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결과는 어떻습니까? 교과서에 정약용이 범죄인으로 나옵니까? 아니죠. 조선후기 실학의 직대성자로 나오죠. 정약용이 역사의 정면으로 마주보면서 드디어 이겨낸 겁니다. 역사를 여러분들 인지하고 있는 사람과 인지하고 있지 않는 사람의 결과는 이렇게 다르다는 거. 18년이라는 유배 생활이 시작되었을 때 역사를 인지하지 않았더라면 그냥 기죽어서 에이 이러다 죽는 거구나 라고 끝났을지도 몰라요. 역사 속 정약용은 존재하지 않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정약용은 역사를 인지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역사가 무엇인지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엄청난 업적을 남길 수 있었다는 것, 역사를 바로 볼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 꼭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정약용 기억하면 되고요. 자, 여기 자연용 육성하는 이거 중농학파였어요. 근데 이제 반대로 상공업을 좀 발달 좀 시키자. 우린 너무 이 농업 중심의 어떤 그런 모습들 아니었느냐라고 해가지고 이 상공업 육성, 이 상공업 발달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던 상공업 발달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던 어떤 그런 학파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들 북학파라 그래요. 북학파. 얘들을 북학파. 여러분 북벌과 북학의 차이 같은 북이에요. 다 청나라예요. 북벌은 뭐냐면 효종과 송시열이 주도했던 북벌은 청나라를 치자라는 것이었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그때 했었죠. 근데 북학파 뭐냐면 청나라의 배우자는 얘기예요. 이제 시간이 흘러가지고 이제 청나라를 치자는 게 아니라 청나라를 배우자라고 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더라. 이들을 그래서 북학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들 중에서 대표적인 인물들은 누가 있을까요? 한번 가볼게요. 자, 먼저 홍대용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자, 먼저 홍대용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자, 이 인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지구가 이렇게 돈다는 지전설을 또 주장했던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지전설을 주장했던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실학자들이 이렇게 과학에도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는 그런 인물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박지원을 볼게요. 박지원 너무 유명하신 분이죠. 이분은 수능 시험장에 들어가서 백지다만치 내고 나오신 분이에요. 정말 그 당시에 어떤 그 수능 시험은 너무 중요했잖아요. 과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네, 그 가문의 명예를 걸고 왔는데 백지를 탁 던질 정도의 어떤 그 기계가 대단했던 인물인데, 이 박지원의 그 한문 소설 너무 유명하죠, 여러분들. 뭐 대표적인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 뭐 양반전, 그죠? 양반전. 그 다음에 뭐 허생전. 그 다음에 이제 이 박지원이 청나라에 갔다 와요. 갔다 오고 나서 쓴 기행문과 비슷한 것이죠. 바로 열하일기라는 게 있습니다. 정말 감탄을 해요. 이 청나라의 모습을 보고 야, 이거 우리 배워야 될 게 많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던 인물이 바로 이 박지원이 되겠습니다. 열하는 이제 중국 북경 그 위쪽에 있는 그 지역을 얘기하는 것인데, 여기 갔다 와가지고 깜짝 놀래요. 와, 이거 엄청나다라고 하면서 뭘 주장하면 우리도 역시 이 청나라처럼 수레와 선박을 좀 이용하자. 우리도 수레와 선박을 좀 잘 활용 좀 하자. 라는 어떤 그 주장을 합니다. 그래야 이게 좀 물자가 돈다는 이야기예요. 자, 여러분들 수레와 선박. 근데 이제 이 당시에 이 조선에 있는 학자들은 아니 수레가 갈 수 있는 길이 없는데 뭘 수레를 쓰느냐. 수레 쓸 수 없지 않느냐. 라고 이야기를 해요. 반면에 박지원은 뭐냐면 아니 수레를 쓰면 길이 만들어지는 거지. 달라요, 접근이. 다른 학자들은 길이 없으니 수레를 못 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반면 박지원은 수레를 써야 길이 만들어지는 거지 라고 주장한다는 얘기죠. 굉장히 다른 접근법이에요, 여러분들. 그죠?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박지원이 말이 맞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수출 견인 기업들이 뭐예요? 자동차 산업, 조선업. 다 세계 1등이잖아. 그죠? 박지원 선생님은 벌써 이 몇백 년 뒤를 내다보고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박지원. 네, 이런 어떤 모습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의 제자라고 할 수 있는 박제가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 북학의,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사실 북학파라는 용어는 바로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 북학의라는 책을 쓰는데요. 여기서 이제 마찬가지로, 스승과 마찬가지로 이런 수레와 선박, 이런 것들을 이제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근데 특히 박제가가 눈에 띄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 주장을 해요. 와우, 이게 진짜 확실히 제가 얘기했잖아요. 조선 후기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자본주의를 향해 지금 가고 있는 모습들이 많이 보이고 있다라고 설명드렸잖아요. 그죠? 이게 뭐냐면 박제가는 뭐냐면 소비 좀 하자는 거예요. 소비 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주전자가 있어. 근데 주전자가 아주 찌그러져가지고 구멍이 날 때까지 있어. 그러면 도대체 그 주전자를 만드는 사람은 뭘 먹고 사냐는 거예요. 적당하면 바꾸라는 거예요. 적당하면. 이거야말로 좀 자본주의 마인드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죠? 저 같은 경우가 이제 정반대의 어떤 입장입니다. 저는 주전자에 구멍이 날 때까지 씁니다. 저는 확실히 자본주의랑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저 같은 사람만 있으면 자본주의 망해.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어떤 소비 욕구가 별로 없어요. 그냥 저는 이렇게 여러분 강의하고 여러분들 하는 거 이런 것만 줘야지 별로 이렇게 소비 욕구가 없어요. 네. 어쨌건 네, 죄송합니다, 박재현 선생님. 네. 어쨌건 이런 어떤 그 실학자들, 근데 어쩌고 굉장히 자본주의적하죠, 그죠? 네. 이런 모습들이 지금 벌써 나오고 있더라. 정말 이 성리학으로는 안분자족하면서 네 신분에 맞게 살아! 라고 하는 걸로 이 조선 후기가 더 이상 설명될 수 없다. 그에 대한 대안들이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